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적합적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선택, 누가 정하느냐, 정부가 정하느냐, 민간위원이 정하느냐,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느냐 하는 게 시장의 선택, 시장의 소비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소비자나 또는 경쟁에서 올바르게 자기가 규칙을 어기면 사실 망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게 중소기업의 성장과 보호라는 것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중소기업의 전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이 반드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게끔 만드는 자생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적합업종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고노력 얘기하면 싫어해요. 자고노력이라. 그래서 자고노력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고노력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역설적이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추면 우리 보호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니까 보호와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치가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관점이나 또는 경쟁력이나 뭐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부분은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롭게 경쟁해라. 누구든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제품을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놔봐 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 제도에 비판받을 측면이다. 저희 컨슈머워치는 항상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정책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하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오래된 제도였고 그 논란도 많은 그런 제도입니다. 꼭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필요하지만 운영에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또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논의에서 소비자의 관점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내서 제도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한 60년 동안 매우 순조롭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위기가 IMF 위기예요. IMF. 진짜 충격적입니다. IMF 위기라는 게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이 부실해지고 그 대기업에 대출해진 은행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진짜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당시에 보면 시중은행에는 조상제양서, 조국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진짜 기업은행 하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 그 당시에 후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앞에 선발은행이 망해서 이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변화고 여기에 엄청난 그런 그 실업이라든가 우리 사회적인 그런 충격이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IMF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신탁총치 받듯이 그렇게 구조조정도 아주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위기라는 게 한 번 오고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년 돼 갖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유로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리고 최근에서의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 거의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하고 사회적 갈등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일반 국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이나 자산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 환경이 바뀌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이 산업정책이 있죠.
그래서 5년, 10년 뒤에 미래 산업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수출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게 이제 최근에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AI 알파고 과연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느냐 봐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그 AI 로봇에 의해서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는 게 불균형 성장이에요. 즉 선택과 집중입니다. 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대기업 그게 과거에는 이제 이 어떤 중화공업이면 요새 이름을 바꿨어요. 혁신성장인데 결국은 불균형 성장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입니다. 대기업이 이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벌면은 거기에 중소기업이 벌고 소상공인이 벌고 뭐 일반 그렇게 나가는 건데 요새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경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이끄는 그런 선도형 경제에서 이 풀뿌리 경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심의 그런 이 분수 경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불균형이에요. 불균형하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시장이건 정책이건 뭐 이런 부분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하고 거기서 이제 양극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기업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하는 모델이 과연 유효하냐? 한 50년, 60년 지났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제 구조 개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대기업이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자산의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경제적 활력이라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이 좀 많이 부정적인 게 더 커지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적합업종 이제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서 이 대기업들이 자기의 이 주력 업종에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업 구조를 보면 흔히 말하는 백화점식, 문어발식으로 잡다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다각하는 것에 뭐 이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이제 다르긴 한데 약간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이 흔히 말하는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금의 3세 경영 정도 가게 되면요. 이 직계가 수십 명이에요. 그 하나씩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시장을 이용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이 중견기업이 없는 이유, 중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IT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다 대기업이 내부의 캡티브 시장을 갖고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러게 이제 저희가 적합업종 관련해서도 쭉 보게 되면 아니 대기업이 못하러 그 중소기업, 그것도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침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직계가 되면 한 수십 명이에요. 뭐 어느 회사를 언급하기 뭐하지만 뭐 우리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1세가 있고 그다음에 2세가 3명이고 3세가 되면 한 수십 명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그 맡아서 갖고 한다고 할 때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건 있었어요. 우리가 90년대부터의 이 시장 개방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해갖고의 쏠림 현상에서 대기업에게 이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더 악화된 게 이런 좀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경제구조에서는 이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라는 게 이게 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도 있지만 산업과 시장에서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산불 문제, 시장의 불균형이 있고 거기서 수직적인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나라면은 갑을 관계라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그런 경쟁에서도 이제 불평등한 경쟁이 있고, 여기서 과연 이런 산업 구조와 또는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경제민주화 논란이에요. 경제민주화는 사실 이 헌법 조항에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제 이 경제민주화가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 경제민주화에 보면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균형성장이라든가 또는 상생협력, 규조 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애매한 개념이에요. 정치는 민주화가 되죠. 정치는 누구나가 만인이 평등하고 1인 1표로 갔는데 과연 경제에서 민주화가 가능하냐.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동안에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최근에 이 주목받은 ESG하고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온건한 경제민주화는 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또는 소득 분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S 쪽이죠. ESG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 또는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게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중도로는 이거는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지만 불법 행위라든가 또는 어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일종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정거래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경한 게 이 대기업의 경제력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또는 재벌 해체라든가 지배구조 개혁. 그래서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공정경제 3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합업종 제도는 중도론적인 입장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소수에 의해서 주장이 되다가 요새는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죠. 특히 지금 정부 들어와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간주도 성장을 할 때 이제 보완돼야 되는 게 이 상생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가 시대적인 명제로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사자하고 토끼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저도 어렸을 때 본 톰 앤 제리 보면 고양이하고 생쥐가 서로 친구가 돼서 노는,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응? 이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태계를 얘기하지만 생태계의 그런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건 드물어요. 2가지가 있죠. 이제 수익적인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수익적인 거래관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제조 대기업하고 납품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갑을 관계의 전형인 하도급 거래 방법이 있고, 그 뒤에 뭐 유통기업이 커지면서 유통기업하고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진정한 상생협력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더 어려운 건 수평적인 경쟁관계예요. 이 적합업종 제도는 경쟁관계에 가는 겁니다. 이 경쟁에서의 어떤 제한을 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조 대기업하고 제조 중소기업에 관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이게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로 체급이 다른데 같이 경쟁하게 만드는 거는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체급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여기서 이제 상생협력법하고 이제 적합업종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에는 대기업,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 제한 제도와는 대기업 중심으로 갔다가, 사실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경쟁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중견기업하고 이 중소기업 간에도 적합업종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충되는데, 대기업은 괜찮지만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성장을 안 한다. 그래서 중견기업 육성에 성장 사다리 정책이 중요한데, 근데 적합업종 제도하면 중견기업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의 성장 정책하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상충이 됩니다. 온라인에는. 그 외에 이제 유통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도 확대가 됩니다. 과연 이 수평적인 경쟁 관계, 더욱이 이 시장이 제한된 내수에서 상생 협력이 가능하냐, 이걸 좀. 자, 이 가운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MF 위기를 겪고, 그리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 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걸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좀 획기적인 대책으로 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가 되고, 이 대책에 의해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해요.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라. 그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확장을 자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소에 이양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날 때 이 합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라는 게 이게 뭐 무슨 사이좋게 지낸 친구인데 싸워갖고 합의 봐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합의를 보라고 얘기하는 자체,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제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면 여러 혜택을 줍니다. 뭐 세제라든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은 기술이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논란이, 과연 대기업이 지키겠냐? 이게 합의인데 안 지키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그래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업조정 제도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적합업종 제도로 말씀을 드리면,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자 이거예요. 원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에는 품목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환경이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그런 실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우리 운동 경기 할 때 체급이 다른데 잠깐 타임아웃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체급이 작은 선수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런 보호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목적은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거나 또는 잘해오고 있는 그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르는 법적 근거도 있고 지정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이제 상생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제 이 동반이가 이 공익위원이죠. 이렇게 여러
이 조사라든가 또는 분석을 해서 권고를 합니다. 제일 약한 게 진입자재입니다. 진입자재는 대기업이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고, 확장자재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걸 확장하는 걸 자제하는 거고, 사업 축소는 매우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강한 권고가 사업 이양입니다. 아예 이양을 해라. 해서 이제 하고, 중요한 게 적합업종제는 한시적이다. 1차는 3년으로 합니다. 3년을 하고서도 부족하면 다시 3년에서 최대 6년 동안 적용하는 거예요. 6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렇게 전문가들도 큰 이의가 없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경제 위기라든가 또는 양극화, 구조적 불균형, 이게 몇십 년 동안 고착이 되어 왔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한 6년 정도, 뭐 3년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적합업종제도가 초기에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적합업종으로 뭐 지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지정이란 말을 쓰지만 하여튼 그 선정을 할 때 고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제도 운영의 효율성.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얼마가 되느냐. 시장의 규모가 작은데 거기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시장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적합성.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장치 산업이 필요하다. 그거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거예요. 장치 산업이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좀 더 뭐 약간 노동집약적인 그런 그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 경쟁력. 중요한 게 이제 부정적 효과 방지입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소비자 후생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적합업종 제도 이전에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초기에도 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제도가 1979년에 도입됐습니다. 근데 여러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2006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2006년 때 이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여러 부정적인 그런 그 효과가 많았고, 이게 적합업종 제도에도 연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큰 게 이제 안주를 한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그런 그 보호의 울타리에만 안주하려는 그런 성향.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 고유업종 제도하고 적합업종 제도가 비슷한 건 달라요.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이에요. 동반성장위원회, 물론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정부는 아닙니다. 민간이고. 그리고 존속기간이 고유업종 제도는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졸업제도 같은 것도 예시가 됐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처벌 규정이 고유업종 제도는 이거는 안 지키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합니다. 적합업종 제도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집행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에 도입이 돼서 한 뭐 10여 년 동안에 적합업종 제도 334개 업종이 신청을 합니다. 이 중에서 121개가 합의나 권고예요. 합의나 권고. 그리고 현재 53개 업종이 합의 권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런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데, 한 8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규제 시장 왜곡이에요. 적합업종 제도는 뭐
하여튼 정부는 아니지만 이게 제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하는 게 있고, 근데 여기 또 사실은 이 비판 논리가 있으면 다른 지지 논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WTO라든가 FTA 하면서 이 적화업종 제도가 이런 그 통상 협약을 위반한다. 그래서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 논리가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예고나 사업 규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비판 논리하고 반대 지지 논리가 있는데, 지지 논리가 조금 그 궁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적화업종에 중견기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 성장 정책하고 배치가 된다. 그래서 특히 그 한 업종에서 대기업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이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당한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서비스업이나 또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전에 논란이 됐던 어떤 빵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에 대한 거, 외국계 기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손발이 묶인 사이에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건 동일하게 공고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외국계 기업이지만 규모로 해서는 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화업종에서 예외로 된 그런 조치가 오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상마찰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WTO나 FTA를 체결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상대국에서 IST라는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투자를 했을 다음에 정책에 의해 피해를 보면 이거를 갖다가 그 분쟁이 생겨서 얼마 전에 있는 뭐 그 외환은행 론스타 이런 사건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앞에 그 사업 규제와 같은 논리를 댑니다. 이건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구인 동반이가 합의에 의해서 권고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외국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외국이나 똑같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 경쟁력이나 글로벌 경쟁력. 그래서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고 또 확장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큰다. 시장이 안 크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논리가. 이게 항상 그 대기업 규제를 할 때 나오는 전가의 보도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비판 논리가 약하고 지지 논리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신규 사업한다는 게 자기가 처음 하는 게 없어요. 다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양산체적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해갖고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대표적인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과거 우리가 한 50년, 60년 동안에 성장해온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식의 중화학공업의 불균형 성장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다음에 창의적인 벤처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황폐화시키면은, 그러면 어떤 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까지도 척박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중소기업 보호 효과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산업경제 이런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적화업종 제도뿐 아니라 어떤 제도, 규제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중소기업 보호 효과라는 거하고 이제 소비자 선택과 후생,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화업종 제도는 앞에 이제 말씀드린 고유업종 제도는 아예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는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안 좋아하는 게 있어 그걸 울타리 없앴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또 중소기업 어려움에 처하니까 적화업종 제도인데 적화업종 제도는 허술한 울타리예요. 그리고 한시적이에요.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3년. 그동안에 자구 노력을 갖춰라. 그리고 자생력을 키워라. 근데 이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기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자원과 자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혼자서 이 자구 노력을 키울 수 있는 어려움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적화업종 제도의 중소기업 보호가 크지 않다. 최근에 나타난 그런 연구에서도 적화업종으로 보호받은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또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열악한 위치였던 중소기업. 그런데 한 3년 주고 얼마나 컸어? 많이 컸어?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뭔가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소비자 부분에서 첫 번째 대기업 제품이 접근하여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된다 하는 게 있고, 반대로 중소기업 쪽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불리해진다. 과연 소비자 선택을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게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이 산업 전반에 대한 그 투자, 고객에 대한 투자, 또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이 대표적인 중고차 판매업입니다. 요새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이 대기업이 지배했을 때 나중에 이 독과 점력을 갖고서 횡포를 부리거나 또는 뭐 그 뒤에 이제 가격 담합이나 여러 가지 돼 갖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뭐 상권에서 보면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척해놓고 상권이고 굉장히 다양한데 나중에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면 소상공인이 밀려나고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장악하면서 이 상권이 피폐화되는 이런 현상은 그러면 이건 또 소비자의 선택권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화업종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한시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논란이 대기업 제품의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거. 제가 이제 적화업종에 관한 실무위원으로도 일을 해보고 양쪽의 입장도 듣고 이랬을 때 매우 흥미로운 건요. 이 중소기업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 제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가치가 뛰어난데 소비자가 뭐 안 알아준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광고로 해갖고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를 한다. 그래서 적화업종 제도 할 때 대기업 광고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러면서 저는 그 두부 사요. 두부가 그렇죠. 두부가 보면은 뭐 풀무원이나 뭐 두부가 많고 이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만 뭐 초당 두부라든가 이런 이 중소기업 두부 업체들이 자기네가 진짜 두부를 잘 만드는데 소비자가 몰라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마케팅 교수인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요새 보면은 이제 제품의 어떤 밸류보다는 이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아니 이게 과연 그럼 소비자 선택이라는 게 현명한 거냐. 그리고 이와 같은 마케팅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외되는 그런 진짜 제품을 잘 만드는데 이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비자 후생이라고 말할 때
개별적인 소비자의 즉시적인 후생과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소비자이 다릅니다. 저희가 마케팅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회용품 얼마나 편리합니까? 개인 소비자에게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자원 낭비나 환경을 쓰레기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일회용품 자제하지 않습니까? 불편해도. 그래서 저가업종 제도라는 것도 이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이 저가업종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게 대전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저가업종 기간이 끝난 다음엔 소비자가 높아져야 돼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켜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가업종 적용 기간은 단지 적용해놓고 아무도 안 하면 절대로 저가업종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업은 당연히 합의 권고 내용을 자율준수를 해야 되고 매우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합니다. 이거 과연 경쟁자를 지원해 주라는 말이 이게 아주 그 이상적이지만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 그 중소기업 입장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렇게 저가업종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이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자구려력을 해야 된다. 이게 자생력이 매우 중요해요. 자생력. 이 자생이라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생이란 얘기는 남한테 의존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생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생을 해야 완생이 되는데 이 자생을 하도록끔 이제 스스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스스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중소기업 못해요. 그래서 협단체 협동화, 공동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저가업종이 시행이 되는 동안에 협회나 또는 단체 중심으로 협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정착이 되고 효과를 보느냐.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저가업종뿐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하면 그런 몇십 년 동안 다 답을 알아요. 조직화, 협동화, 공동사업인데 사실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기관도 중요해요. 지원기관도.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게 이제 뭐 제가 운동선수 예를 들었는데 아니 선수가 자기가 형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러면 이 선수촌에 좀 입촌시키고 그다음에 감독 붙어갖고 그걸 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지원기관에 자구노력 지원도 있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됩니다. 소비자도 물론 중요해요. 저는. 소비자가 저는 소비자는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가치지향적인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적합종과 관련되는 그런 이해관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면 사실 공정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외국은 왜 이런 게 없냐? 외국은 자유시장 경제고 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허용을 하지만 부당행위라거나 불법행위라면요 회사가 망합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걸 직장에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규정은 엄격한데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소비자도 이 가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느냐 효과 있는 걸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제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제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많습니다. 예산도 크지만 또 뭐 대기업 관련된 제도도 많고 한데 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이제 제도의 어떤 순수한 논리나 또는 경제적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좀 미흡하게 운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적합종 제도가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3년 뒤에 또 3년 그 다음에 또
계속 연장,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의 어떤 사실 소상공인 생계업종이 있어요. 이 법제화 됐습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사실 저가업종이나 또는 생계형이라는 거는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성장 정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그 연구원에서 한 저가업종 제도에 대한 평가 성장성, 이거 성장제도 사실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지, 기업 복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쪽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만 이제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런 대기업 관계나 이런 정책을 이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거냐, 성장 정책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복지나 보호 정책 관점에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할들이 있고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적합업종 제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아까 임 교수님 발제하셨지만은 그 포용적 성장 논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적합업종 제도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동반 성장의 어떤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용 구조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고용을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제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그런 역할,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포용적 성장 논리를 보게 되면 이 포용적 성장이 그 이슈가 된 게 사실 2012년 이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우리 잘 알려진 이제 아세모글로 앤 라빈슨의 2012년 그 페이퍼에서 이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불균형 또는 뭐 소득 불평등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 또는 국가 간의 어떤 이슈가 되면서 좀 먹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개도국 어떤 지원이라든가 개발에 관심이 많은 그 월드뱅크라든가 또는 ADB 같은 데서도 이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논리적 기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ECD도 이제 2016년 강요 회의에서 이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그 생산성 향상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공공부문의 어떤 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 격차 또는 뭐 임금 격차 이런 현실하고 맞물려서 이런 포용적 성장 논리가 조금 부각됐고 또 먹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나 역할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포용적 성장 논리가 좀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 현 정부 기조는 어떠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포용적 성장 기조 논리가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 포용적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 또 경기 회복의 관건은 바로 이러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생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저는 지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문제, 소상공인 문제, 또 이와 관련된 적합업종, 또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 논리보다는 지금도 생존과 보호, 이런 더 이제 크게 구조적으로 말하면 이제 포용적 해결 방안 이런 논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적합업종과 관련한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고용
과 관련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보다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는 이제 고용 유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합업종 제도의 두 번째 역할과 관련해서도 이 적합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용 유지 효과. 특히 이게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우리 취업 구조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그런 역할들이 더 고용 유지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용 유지라는 어떤 그 논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하나의 그 필요성과도 그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여도 도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적합업종 제도 또 뭐 동반 성장 과의 어떤 그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후생 같은 게 이게 적합업종 제도에 국한돼서 말하면은 이게 사전적으로 이 검증하고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이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또 하나 이제 중소기업 그 적합업종을 그 선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소비자 단체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위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익자 단체하고 또 하나는 공익위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비자 단체의 어떤 입장, 소비자의 입장을만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구성 인원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실제 소비자의 어떤 주권이나 그 후생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증이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임 교수님 발표문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에 소비자 후생 논리가 먹혔던 유일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고차 판매업 사례입니다. 중고차 판매업 사례고 이게 이제 올 3월에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게 사실은 1년 거의 뭐 2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다가 내린 결정이었었거든요. 막판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이제 경제 논리로 보면은 그야말로 레몬 마켓이죠. 그 중고 자동차 시장이 레몬 마켓이고 레몬 마켓 해결책은 당연히 이제 워런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영세 중고 판매업자들이 이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권, 선택 제한 이런 걸 많이 문제를 만들어냈죠. 좀 뭐 삐끼 문제, 무슨 뭐 허위 매물, 뭐 여러 가지 침수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합업종에서 탈락한 재지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사실은 소비자 후생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그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워낙에 이게 불만이 제기되다 보니까 사후적인 어떤 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기업, 완성차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완성차 대기업이 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경험하게 된 트레이드인이 가능해지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야죠. 그 워런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좀 더 투명한 거래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레몬이 아닌 이제 피치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 후생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측정해서 검증을 통해서 이게 그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문제가 불거지면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습을 한 그런 결과에 해당이 되고 그것도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게 현실입니다. 오래 걸린 게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그 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중기부가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이제 개선 필요성인데요. 임 교수님 발표에서 아까 그 현실 시장 구조,
현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저희가 다 공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적합업종 제도가 이런 현실 시장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주로 우리 전통적인 산업 분류 방식 그러니까 KSIC에 따라서 품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분쟁, 변종 분쟁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해결의 어떤 필요성을 보게 되면 이 적합업종 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산업 구조도 굉장히 융복합화 추세가 되면서 사실은 어떤 제품이 지금 전통적인 산업 분류에 의하면 어떤 KSIC 뭐 예를 들어서 5디짓 또 7디짓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대기업형인지 중소기업형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게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면 더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킥 서비스 같은 경우,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하고 오프라인 사업자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기업 플랫폼 사업자하고 중소기업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 뭐 이마트하고 마켓컬리 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뭐 대기업과 거래를 맺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또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거를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합업종 제도가 지정된 후 이제 10년, 1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어떤 그 산업 환경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포용적 성장 기조를 당장 바꾸기는 대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금 산업 변화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술 전문가가 사실은 참여가 돼야 됩니다. 어떤 특정 이익단체의 어떤 그를 대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술 자체만을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실무위원으로 좀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이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취지 자체가 아까 제가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어떤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인 건 명확합니다. 기존 출발점도 사실 거기에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대기업하고 어떤 중소기업 사이의 역할 분담 이거를 갖다 이제 칸막이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KDI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좀 등한시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당연히 이제 받을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서 보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성장 또는 경쟁력 강화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게 사후 관리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지침에 보면은 사실은 이런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후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중소기업이 이런 보호의 틀에 안주해서 지대 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성장, 자구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천, 이런 거에 대한 의무화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당장 이제 적합업종 제도를 이걸는 폐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우리가 조치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자료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보게 되면 대개 뭐 중기원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통해서 민간 어떤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뭐 보호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시장 경쟁 관계, 시장 분할 뭐 이런 거를 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 자료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있으려면은 결국은 적합업종 조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심의위원회에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 자리가 충분히 이제 의미는 있지만 실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그 위원들의 역할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어떤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전 심의 자료도 필요하고 또 그야말로 이제 위원의 어떤 구성도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경제식 네트워크 김영훈 사무총장입니다. 그 발제자께서 양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균형 있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발제를 해주셔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실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많은 평가 기관을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이 넘는 시범 사업을 했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으로 제대로 가지 않았던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아마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어떤 충분한 시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사업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06년에 한번 폐지되었던 그 상황이고 아까 발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지금도 사실은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중복되는 거긴 하지만 정부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민간이라고 합니다만 민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업의 영역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소기업의 영역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하던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뭐 아이리버 같은 MP3 회사 같은 경우는 한때는 중견기업 수준까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이미 사라져버린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걸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여기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꼭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정권에서 굉장히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굉장히 감수하는 그런 정책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사실은 폐지되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이 개선보다는 폐지가 좀 이야기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내에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 중기 적합업종에 따라서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업이 과연 성장할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기업을 쪼개고 어떻게든 이 지원을 받는 혜택의 형태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중기적합 업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걸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사실은 위원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업종은 중기적합 업종에 들어가고 어떤 업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혹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소비자 후생이 상대적으로 덜 공격당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집단의 협상력에 따라서 지금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분란과 분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제도가 지금 3년 플러스 3년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시간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마켓컬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 이 시장에서 대기업이 2년 만에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롯데가 그 등치를 가지고도 이제 그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약간의 적자를 보긴 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한 건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 겁니다. 우리가 6년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는 이미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지 논리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보호 효과에서 중소기업이 자구 노력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에 의한 산업 혁신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고차 매매업 케이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중고차 매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반대하면 그러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까? 과거에 저도 사용했던 뭐 H딜러라는 서비스가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업계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결국은 국토부를 압박해서 규제 방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장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 모 회사는 다행히 규정을 다시 재바꿈으로써 굉장히 한국 규제 역사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혜택을 받아서 시장에 진입을 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이 당시 이 업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지라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제가 아까 앞서서 적합한 업종이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콩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뭐 소금 정도 들어갈까요? 저도 이제 강원도에 가거나 집 근처에서 딸랑딸랑 지금은 아니지만 딸랑딸랑하면 가서 이제 두부를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장악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 신문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사망사고도 발생을 하고요. 한국 부녀자회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중량이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석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파악할 수도 없고 대기업이 들어왔던 거는 그 당시에 이것을 제품을 표준화하고 이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잠깐 살 때 저희 동네에 파리바게트와 그 동네에 10년 이상 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저는 이 10년 이상 된 빵집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거기는 그 지역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지역 주민이라면 가야 되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결국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파리바게트가 문을 닫고 나갔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별 기업들 혹은 영세상인일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혹은 그 소비자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빵집 프랜차이즈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빵의 프로세스를 좀 저희가 보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날 당일 생산된 당일 빵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부터 일과가 시작돼야 됩니다. 반죽을 해야 되고요. 그 반죽을 가지고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아침에 첫 손님이 오기 전에 그 제품을 구워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피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냉동 생지로 사실은 그걸 대체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정말 유명한 그날 한 빵집과 비교해보면 맛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품질, 적당한 가격으로 사실은 시장에 들어왔던 거고 거기서 저는 소비자 후생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더 맛있는 지역 빵집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주제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건데요.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가 더 이상 있긴 좀 어렵다. 이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직은 그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없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번 정부도 정부위원회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동반성장위원회도 좀 과격하지만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합업종 제도만 갖고서 과연 이 포용적 성장이 되겠느냐, 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보호라는 게 그 취지가 달성이 되겠느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노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고심하신 것 같아요. 적합업종 제도를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러면 적합업종의 심의 자료에 사전에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자. 그리고 또 사후 관리에서도 소비자 후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조치하자. 시간이 걸리지만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도 소비자 입장이 좀 반영되도록 하자. 뭐 이런 부분은 적합업종 제도를 존치하는 가운데 이렇게 유지하는 굉장히 현상적이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무슨 말씀이냐. 구조적인 불균형이라든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 게임의 규칙 같은 걸 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저는 대기업이 공정 경쟁에 대한, 저는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공정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적합업종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김영훈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선택, 누가 정하느냐, 정부가 정하느냐, 민간위원이 정하느냐,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느냐 하는 게 시장의 선택, 시장의 소비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시장인데 이제 여기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장 논리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을 주장하는 그 시장론자가 있고, 시장 실패, 시장은 불안전하다.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는 이 시장의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또 내수 중,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개방이 돼 있고 굉장히 융복합으로 빨리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도 현명해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정보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저는 그래서 대기업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되, 공정 경쟁은,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경쟁을 하거나 불법 행위라면 엄벌에 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이 이게 이제 공정이건 뭐 또는 사법기관이건 엄벌은 있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건 이제 로펌 얘기도 해야 되고 전관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구조적인 문제 있는데 다 손방망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소비자단체에서, 물론 소비자단체지만 그건 이제 뭐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만이라든가 피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소비자나 또는 경쟁에서 올바르게 자기가 규칙을 어기면 사실 망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규제 넘게까지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 뭐 사법 체계나 이런 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그런 쪽을 또 강화를 하면 또 이거는 기업 활동을 뭐 쪽지한다,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그런데 사실 만연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의식이나 문화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게 중소기업의 성장과 보호라는 것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중소기업의 전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이 반드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게끔 만드는 자생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장 경제건
또는 어떤 공정경제관에서 이제 근데 과연 중소기업에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를 돌아가 보면 이제 중소기업 비중이 큰데 저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지만 다 살리려면 다 어렵다. 결국 이게 재밌는 게 경쟁이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얘기를 하는데 만일 중소기업 적화업종이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어져야 돼요. 대기업이 나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더 뛰어난 경쟁력이고 소상공인이 더 뛰어난 경쟁력 그런 제도나 여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소기업도 자고 노력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면 다 같이 보호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의 소상공인끼리도 경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 자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적화업종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고 노력 얘기하면 싫어해요. 자고 노력이라. 그래서 자고 노력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고 노력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역설적이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추면 우리 보호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니까 보호와 지원. 울타리 보호받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좀 이것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자 선택이고 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마케팅을 자꾸만 광고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내가 진정을 갖고 잘해주고 그러면 결국에 마케팅이에요. 광고나 브랜드가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치가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관점이나 또는 경쟁력이나 뭐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적화업종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이제 이 비판론자들 가운데 6년 지나면 이름 바꿀 거야. 새로운 제도 나타날 거야. 그때 생계업종이 나타나. 생계업종은 물론 소상공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생계업종도 이제 그 한 시점이면 또 뭐가 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적합종 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질서나 경제 구조라든가 이제 모든 그런 그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떤 점이 미흡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마 아까 저희 토론문하고 일치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 소비자들이 원했던 것은 나한테 후생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경쟁해라.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한 그 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제품을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놔봐. 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비판받을 측면이 이 제도에 비판받을 측면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이 이제 시장의 선택인데 조금 소비자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제주도 가서도 1인 식당 구청에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공개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신뢰받으면 많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있고 저는 소비자 단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이 소비자의 좋은 제품의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는 그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고 평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도 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 적합업종 선정 전후의 어떤 사전적인 또 사후적인 소비자 후생 또는 소비자 주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로 선정된 그런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기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거는 이제 자구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 주권 또는 소비자 후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의무 조항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검증의 기회 또는 어떤 의무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소비자를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제도로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